이게 조금 뜨거운 김이 많이 나는 주제라서 약간 처음에 다른 얘기 갖고 좀 김을 식히고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인데요. 사실은 이 코페르니쿠스 동상이 바르샤바의 그 폴란드 과학 아카데미 앞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공산당 정권 때도 막스나 레닌이 아니라 코페르니쿠스 동상이 폴란드 과학 아카데미 앞에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폴란드에서 코페르니쿠스는 아마 그 다음에 이제 퀴리 부인 정도 될 텐데 가장 폴란드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인물로 여겨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크라쿠프에 있는 야게어 대학이라고 660년이 된 대학인데요. 이제 동유럽에서 프라하의 찰스 대학 다음으로 오래된 대학인데 거기 대학박물관에 가면 코페르니쿠스가 여기 줄친데요. 코페르니쿠스가 그 등록금 냈다라는 등록금 완납자 명단을 대학 그 박물관에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대학 박물관을 가보면 어떤 코페르니쿠스는 사실 학부 졸업생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총장이나 교수들보다 이 처음부터 끝까지 내러티브의 중심은 학부 졸업생인 코페르니쿠스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복잡한 게요. 왜 그러냐 하면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독일의 그 신문에서 독일 사람들한테 당신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독일인이 누구냐? 그럼 독일 사람들이 코페르니쿠스가 한 4등에서 5등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폴란드 신문에서 심지어 가제타 비보르차 같은 신문은 굉장히 리버럴한 신문인데 막 화가 나는 거죠. 독일 놈들 이상한 놈들이다. 왜 우리 폴란드 사람을 갖고 자랑스러운 독일인이라고 하냐? 라고 해서 사실은 코페르니쿠스가 독일 사람이냐 폴란드 사람이냐는 논쟁이 1990년대 그 전부터 물론 계속 있어 왔지만 굉장히 뜨겁게 사실은 진짜 김이 뜨겁게 나는 그런 논쟁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사진은 올해가 코페르니쿠스 550회 생일이 되는 날인데 그래서 2월 19일이 코페르니쿠스 생일인데 코페르니쿠스 고향인 또른에서 그 생일 잔치를 이제 파티를 벌이는 일인데 이 사람이 그 또른 시장인데 기가 막힌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냐면 코페르니쿠스는 독일 사람도 아니고 폴란드 사람도 아니고 항상 자신이 또른의 자식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이게 만약에 30년 전에 또른 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으면 저건 토착 외구를 몰려갖고 사실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건데 이 시기에 그 2023년이라는 시점에 550회 생일 때 코페르니쿠스는 또른의 자식이다. 한 번도 자기가 폴란드 사람이라고 그런 적도 없고 독일 사람이라고 한 적도 없다. 근데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90년대까지만 해도 코페르니쿠스가 폴란드 사람이냐 독일 사람이냐 갖고 서로 자신의 네이션으로 끌어들이는 싸움을 했다면 지금의 폴란드가 EU에 가입하고 유로피안 사이언스 파운데이션이라든가 혹은 유럽에서의 그 트랜스내셔널 히스토리 하는 그룹들하고 계속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싸움이 얼마나 바보 같은 싸움이냐. 그때 사람들은 자기가 토른 사람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나중에 20세기 들어가고 서로 독일 사람이다 폴란드 사람이다 싸우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또른 시장이 코페르니쿠스는 또른의 자랑스러운 아들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폴란드 언론들이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격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난 30년 동안 폴란드가 EU에 가입하면서 독일과 폴란드 혹은 독일과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요새 이제 푸틴 덕분에 또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관계가 되게 가까워졌는데 이런 식으로 그런 쟁점이 됐던 역사적 사안에 대해서 옛날처럼 이게 우리의 해석이 맞고 너는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는 폴란드 사람이면서 독일 사람이기도 하고 폴란드 사람이 아니면서 독일 사람도 아니다. 근데 또른이라는 데가 어떤 데냐면 십자군 전쟁에서 실패한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다음에 그 독일의 튜튼 기사단이 헤드쿼터가 있던 데거든요. 그래서 이 코페르니쿠스 생가를 가보면 이런 얘기 폴란드에서 저는 절대 안 하는데 사실 전형적인 독일 부르주아의 집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문화적으로는 훨씬 어려서부터 독일의 그러한 이 부르주아적인 그러한 막 등장하는 부르주아적인 영향을 받았을 거고 또 랭귀지는 주로 라틴어를 썼을 테니까요. 사실은 거기서 이 사람이 폴란드 사람이다, 독일 사람이다라는 논쟁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동아시아를 보면 쉽게 얘기하면 아니야 코페르니쿠스는 일본 사람이야, 아니야 코페르니쿠스는 한국 사람이야, 전마들 거짓말하고 있어 라는 식의 논쟁이 동아시아의 여전히 지배적인 역사 논쟁이고 그와 같은 역사적 이해가 동아시아에서의
어떤 그 이 역사 전쟁 혹은 기억 전쟁 이런 것들 자꾸 첨예화시키고 좀 더 이렇게 화해와 어떤 역사 화해와 어떤 좀 더 이렇게 프렌들리한 관계를 굉장히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그 제가 그 희생자의식 민족주의 책을 보면서 이제 해방 이후에 신문들을 이제 여러 나라 신문들을 쭉 많이 봤는데 보십시오. 78년에 8월 28일자 동아일보 3면 보면요. 후쿠다 다케오 총리와 아베 신타로 관방장관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도 좀 이상하다. 일본이 약간 우경화되고 있나라는 정도의 기사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처럼 막 스팀이 올라와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을 일본 수상이 한다라는 기사 없습니다. 그 다음에 80년 8월 16일자에는 그 당시 스즈키 젠코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서 제주를 받아들인 사진만 실었는데 이때는 아마 전두환 씨가 대통령 취임하고 한국에 우선 자기 코가 석자라서 그런지 그 제주 든 사진만 한 장 덜렁 나오고 아무런 설명도 없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비판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지금 역사나 기억 문제 갖고 우리가 시끄러운 건 일본의 기억 문화가 나빠져서가 아니라 일본의 기억은 오히려 이때부터 이미 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웃 나라에서 도대체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신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에서도 역사라든가 기억에 대한 것들이 글로벌라이즈 된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일본 사람들이 뭐 저기 이 야스쿠니 신사에 가니 안 가니 교과서는 뭘 쓰니 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있니 관심이 없었는데 언제부턴가 80년대 중반부터 한국 사회나 중국 사회에서도 일본의 기억 문화가 어떤지 일본에서 어떤 역사 교과서를 쓰는지에 대한 관심이 확 증대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은 보면 그 동작동 국립묘지 한번 가보시면 전국교라고 있거든요. 전국교를 일본어로 읽으면 야스쿠니 바시 아닙니까? 사실 전국이라는 용어 자체가 야스쿠니라는 용어 자체가 중국의 고전에서 따온 그 단어인데 이게 야스쿠니라고 읽는 순간 갑자기 이게 굉장히 쟁점이 되는.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도 전국교가 이시영 부통령이 쓴 휘호를 썼습니다. 동작동 국립묘지에는 야스쿠니 바시는 이시영 부통령이 썼고 중국에도 가면 전국군, 중국 군벌 중에 자기를 전국군이라고 하는 전국 학교도 있습니다. 가령 저기 어디죠? 저기 남쪽에 윈난성에 가면은 전국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역사, 과거의 현안 같은 것들이 가진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좀 다른 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이 스즈키 젠코 수상이 그 제주를 딱 요 사진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왼쪽은 뭐 일본 우경화의 계절 이런 정도로 그 78년 동아일보 기자가 얘기를 하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처럼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니까 일본 55년, 56년 교과서에 그때 이미 그 미 군정이 이야기했던 그 일본의 군국주의로부터의 탈피라는 그러한 미 군정기의 교과서와 다른 교과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국도 보면 미 군정기 때가 그게 누구죠? 그 듀이의 프로그레시비즘이 미국의 교육 철학을 지배하던 때라서 한국의 역사 교과서를 보면 저도 미 군정 때 역사 교과서가 제일 낫습니다. 그리고 미 군정 때 그 역사 교과서의 교육 목표를 보면 뭐가 나냐면 비판 의식을 가진 시민 양성이지 민족 주체성이다 그런 얘기 일체 나오지 않습니다. 민족 주체성이라는 게 한국의 역사 교육에서 나온 건 5.16 이후에 박정희 정권이 이제 뭐 그 민족주의를 어떤 하나의 그 이데올로기로 내세우면서 역사 교육의 목표가 민족 주체성이라는 걸로 바뀌지 오히려 이승만 정권 때는 뭐 그게 이승만 정권의 교육에 관여했던 사람들의 의도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쓰던 사회과 교과서에 그 프로그레시비즘 철학의 역사 교과가 그대로 도입됐기 때문에 이때 보면 먼 나라의 역사에서 세계사부터 먼저 배웁니다. 그 다음에 이웃 나라의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 그래서 지금하고 완전히 국사 중심의 지금의 역사 교육과는 전혀 다른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일본의 교과서는 56년에 이미 침략을 진출로 바꾸고 난징 대학살을 이미 교과서에서 다 삭제해버립니다. 근데 그때는 일본 교과서가 이렇게 바뀐 거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일본에서는 70년대 그 이에나가 사부로가 교과서 검정 제도에 대한 그 재판을 걸면서 비로소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이 이에나가 사부로의 재판 덕분에 난징 대학살이라든가 징용공 문제
오키나와의 집단 학살, 일본의 전쟁 범죄, 식민지 잔혹사, 혹은 아시아 각국의 반일 투쟁사 같은 것들이 이제 교과서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1982년도에 이제 이른바 그 검열 지침 논쟁이 벌어지는데 이게 일본 기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 그 기자단도 일본도 풀 기자단을 쓰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기자들이 다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밤은 네가 야근하면서 오늘 이거 네가 써라 했는데 가장 초보 기자가 이 풀 기자단을 맡아가지고 이 녀석이 오보를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 전부터 이미 이 침략을 진출로 하고 봉기는 폭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기존 교과서에 나왔던 얘기를 우리는 이거를 바꾸려고 한다라고 쓴 거를 이렇게 바꿨다는 식으로 오보를 하는 바람에 82년도에 이제 동아시아가 전체적으로 들썩이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82년도에 이걸 거치면서 이른바 근린 국가 조항을 일본 교과서들이 만들고 근린 국가와 같이 이렇게 오버래핑 되는 것 혹은 같이 이렇게 얽혀 있는 역사에 대해서는 일본의 입장뿐만 아니라 이웃 국가들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식의 그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위험한 얘기지만 후쇼사판 역사 교과서를 보니까요. 그 전에 50년대, 60년대 쓰던 일본 교과서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일본의 이른바 수정주의 역사 교과서라는 게 내용을 보면 그렇게 그 이전보다 반드시 나쁘지 않고 오히려 후쇼사판 교과서는 난징 사건을 언급을 합니다. 약간 유피미즘을 갖고 언급을 하지만 언급도 하고 일본군 위안부도 후쇼사판 교과서에서 언급을 했고 오히려 한국의 교과서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언급이 일체 없을 때 일본의 교과서들은 일본군 위안부 언급을 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뭐 아시아 이웃에 대한 고통과 피해, 신사참배 등도 강의했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산케이 신문이 그 일본의 그 후쇼사판 수정주의 역사 교과서 논쟁이 났을 때 산케이 신문이 어떤 특집을 했냐면 각국의 역사 교과서의 분석 특집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2001년에 산케이 특파원이었던 구로다라는 친구가 한국의 국사 교과서를 분석을 했는데 쉽게 하면 결론은 초등학교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 분석했는데 결론은 일본의 구급 우파들이 생각하는 꿈의 교과서인 거죠. 왜냐하면 일본은 그래도 이 식민주의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우리 민족 자기 중심적인 역사 서술을 하는데 약간의 레저베이션이 있는데 한국의 경우는 그게 일체 없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읽고 일본 친구가 이걸 보내줘서 그걸 읽고 교보 가서 한국 국정교과서를 사봤거든요. 그래서 후쇼사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정말 한국의 중학교 국정교과서의 서문이 2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제가 세봤습니다. 우리 민족, 우리나라, 국가 이게 역사의 주체가 된 게 21번이 나옵니다. 후쇼사판 서문 교과서에는 딱 한 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산케이 신문이 후쇼사를 지지하는 산케이 신문의 이 친구의 의도는 쉽게 하면 야 우리 한국의 국정교과서를 본받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 말씀은 한국의 국정교과서에 물론 일본은 식민주의 가해자고 한국은 식민주의 피해자였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그 불균형 비대칭성은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한국의 이렇게 과도한 민족주의 역사서술은 오케이고 일본의 민족주의적 역사서술은 곤란하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과연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일본 사람을 파트너로 했을 때 얼마나 그것이 맥혀들까 혹은 일본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한국과 일본이 아는 다른 글로벌 시민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는 저희가 한번 생각을 이미 하고도 남았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90년대 들어서 이렇게 그 기억 문제가 복잡해진 건 냉전으로부터 전 세계가 이제 해체되니까 냉전 이데올로기가 사람들의 기억을 가로막은 게 있거든요. 예컨대 서독의 경우는 연합군의 공습 이거는 금기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편인데. 그 소련군의 그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기억되지만 서독에서는 연합군의 공습 같은 건 그리고 연합군의 그 성폭력 같은 건 일체 무시되고 그다음에 그 이 디스플레이스 퍼슨이라고 해갖고 독일에 강제징용 갔거나 혹은 동유럽까지 갔던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독일을 거쳐가는데 완전히 약탈자들도 이런 약탈자들이 없습니다. 그 보통의 그러니까 서유럽에 독일의 적대국이었던 민간인들이 가면서 민가를 약탈을 하고 사람이 살고 있는데 들어가서 약탈을 하고 여성들에 대한 강간이나 이런 것들이 무지하게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연합군에 의한 것은 그러한 그 어떤 연합군에 의한 그러한 그 이 범법 행위랄까 혹은 잔혹 행위는 서독에서는 전혀 기억되지 않고 지워져 버리고 반대로 동독에서는 그 소련군의 그 강간 피해자가 약 200만 정도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서독의 이 독일의 그 피난민들이 1200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프로이센이라든가 뭐 체코의 주데텐난트라든가 이런 데서 온 피난민들이 1,200만인데 많게는 200만이 죽은 걸로. 뭐 요새 좀 줄어서 한 50만, 적게 보는 사람은 50만이지만 50만에서 200만 정도가 죽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의 히키아게 같은 경우는 독일의 그 페아트리베네라고 불리는 독일 피난민들의 받았던 고통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인데 동독에선 그건 일체 금기입니다. 그리고 이들 피난민들이 또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되게 나치 지지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폴란드나 체코나 이런 데서 소수민족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폴란드나 체코의 민족주의자들에게 자신들이 당해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치를 지지하고 나치가 여길 점령했을 때 우리 폴크스도이체라고 부르는데 독일 피를 가진 우리 동포들에 대한 나치의 우대 정책 덕분에 나치 지지율이 월등히 높은, 그러니까 피해자지만 또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범죄라 뭐 나치즘에 연루된 그런 피해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서유럽이나 나토에서는 식민주의적 폭력에 대한 기억은 완전히 지워지고 나치의 홀로코스트 나중에는 90년대 이후에는 드러나지만 80년대까지는 그렇게 많이 얘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2년도인가요? 그 MBC에서 만든 홀로코스트라는 드라마가 방영이 되고 4부작이 서독에서도 이제 들어와서 더빙으로 방영이 되고 하면서 홀로코스트에 대한 이해가 확 올라간 것이지 그 이전까지는 홀로코스트가 그렇게 중요한 의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90년대 이후에 기억의 중심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유럽의 경우도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동유럽의 이른바 민족주의 그룹이 되게 소련에 저항한 민족주의 그룹이고 빨치산 그룹들인데 이 그룹들이 나치 때도 빨치산을 했지만 어떤 빨치산 그룹들은 나치와 협력한 그룹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푸틴이 젤렌스키 정권 보고 우리 탈나치화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한다라는 푸틴의 얘기가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민족주의 세력이 폴란드와 러시아라는 양쪽에 의해서 자기는 억압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적의 적은 적이라는 논리가 돼갖고 발틱 3국이나 우크라이나의 내셔널리스트 그룹들은 실질적으로 나치 협력자 그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훨씬 복잡한 것들이 막 얽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냉전 때는 뭐 냉전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다 막혀 있었는데 냉전이 딱 해체되고 나니까 어떤 금기로 묶여 있었던 그 기억들이 터져 나오고 그때 희생자 가족들, 희생자들의 목소리들이 막 터져 나오니까 사실은 동유럽 전체가 혹은 유럽 전체가 혹은 전 세계가 사실은 그동안 억눌렸던 기억들이 터져 나오면서 그야말로 기억 전쟁의 어떤 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은 미국 같은데 뭐 홀로코스트 굉장히 많이 얘기된 것 같지만 미국의 유대인들 보면 50년대에 홀로코스트 얘기 안 하려고 되게 노력합니다. 오히려 소련, 스탈린의 반유대주의를 강조하고 왜냐하면 서독은 이제 나토의 맹방이기 때문에 이 홀로코스트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서독에 대한 비판이 되니까 홀로코스트를 거론하지 않고 오히려 이 반유대주의는 소련의 반유대주의, 이제 체코의 실란스키 재판이라든가 그 스탈린의 그 유대인 의사들의 음모론 같은 것들이 강조가 되고 소련의 그 반유대주의가 강조되고 정작 나치의 반유대주의 같은 건 잊어버리게 되는, 또는 왜 로젠베르크라고 원자폭탄 비밀을 팔아먹은 또 유대계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의 유대계들은 유대계 공산주의자라는 스테레오타입을 벗어나는 게 1차적 급선무지 홀로코스트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의 경우도 역시 뭐 일본 특히 이제 이 한국은 일본과 국계 정상화가 제일 늦게 된 나라지만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은 일종의 그 반공 포위망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일본의 식민주의적 잔혹사에 대한 그런 기억 같은 것들이 정치적으로 상대적으로 이렇게 억눌려졌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디스커리지 시키는 그런 정책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부에서도 가령 미군정 때는 원폭에 대한 것들은 일체 못 쓰게 하고요. 히로시마에 대한 원폭 책이 나올 때 조건이 뭐였냐면 마닐라에서 일본군이 저지른 잔악행위에 대한 사진을 부록으로 같이 넣는 조건으로 히로시마 원폭에 대한 사진첩을 내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역시 냉전이 각 나라의 어떤 기억의 문화에도 굉장히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이야 전부 뭐 난징 그 학살 그 기념일 때 뭐 시진핑이 가서 뭐 연설도 하고 하지만
60년대, 70년대 그 이 난징 대학살의 모든 기록은 지방의 로컬 히스토리안들이 만들었고요. 중앙당은 꾸덕도 안 합니다. 야, 지금 미 제국주의하고 싸우는 게 제일 중요한데 왜 일본이 저지른 그런 침략 그것을 끄집어내므로써 우리 미 제국주의와 싸우는 전선의 균열을 일으킨다. 그래서 실은 난징 대학살 기념관 관장이 공무원 서열로는 굉장히 낮은 서열이라고 합니다. 당에서 별로 관심을 안 가졌고, 그래서 옛날에 만들어지던 그 당 서열, 그래서 뭐 맞으면 뭐 쉽게 뭐 공무원으로 하면 4급, 5급 정도가 난징 관장을 하는데, 이제 2000년대 들어서 갑자기 난징이 그래서 난징이 몇 번 이사했습니다.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난징 학살 기념관 자체가 이사를 하는. 그래서 실은 기억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내가 겪었던 거니까 뭐 공식 문서나 이렇게 페이크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진정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 개인의 기억도 여러분도 댁에서 부부싸움 해보고 한 일주일 뒤에 뭐 와이프나 남편하고 부부싸움 한 거 복귀하면 서로 기억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억도 개인의 진정한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은 어떤 그 사회적인 노음,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개인의 기억들도 항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은 냉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그 기왕의 그 냉전 체제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억압됐던 기억들이 일제히 분출하면서 이것들이 서로 만나고 서로 내가 더 고생했네, 네가 더 고생했네라는 식의 그러한 경쟁도 벌어지고 하는 그러한 양상들이 90년대 이후에 전 세계에, 저는 지구적 기억 구성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전 지구가, 그 다음에 2차 대전 이후에 이민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요코 이야기 같은 그 논쟁도 한국에서 먼저 일어난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먼저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경계를 넘어서 엉뚱한 곳에서 기억 논쟁이라든가 이런 것들 불씨들이 터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제 이게 그냥 순전히 교과서만 바꾸면 된다, 역사 교육을 바꾸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사람들의 감정적인데 이렇게 어필하는 게 많거든요. 가령 와나차쿠이라는 태국의 역사가가 호주 국립대학에서 쓴 박사 논문에 쥐오바디라는 컨셉을 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예컨대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니고 일본 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장을 받는 순간 갑자기 내 새끼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고통을 받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지금 이 국토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토는 신성한 국토인데 그중에 일부라도 예컨대 이건 남의 땅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자기 사지가 떨어져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는다는 걸 쥐오바디라는 그걸로 표현했고, 그다음에 요건 맷페어라는 건 최근에 그 런던 대학에 있는 그 중국 정치하는 친구인데, 맵 플러스 워페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중세나 고대의 이런 맵을 갖고, 지도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사실은 전쟁까지 끌고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을 격동시키는가. 그래서 이 기억의 문제는 역사 이게 사실이냐 거짓말이냐, 페이크냐 진짜냐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사람들의 감정을 격동시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만들고 대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레짐이라든가 어펙티브 메모리, 마음을 움직이는 그 기억이기 때문에 훨씬 위험한 거죠. 사람들이 훅 하고 그냥 김이 올라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최근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이 내셔널리즘이 그냥 관제 민족주의, 국가나 권력이 위에서 부과하는 오피셜 관제 민족주의가 아니라 밑에서부터 사람들이 정말로 감정과 정서적으로 거기와 그러한 민족주의와 자신을 일치시키려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는 사라진 게 아니라 지구화 시대에 훨씬 다른 형태로 자태 전환을 해서 어떻게 보면 더 강한 민족주의가 존재한다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과 이제 메모리 디플로마시라는 건 제이든 맥클린이라는 아주 젊은 연구자입니다. 최근에 옥스퍼드에서 러시아 정치로 박사학위를 받고 아직 전임도 안 된 친구예요. 포닥 연구원인데 이 젊은 여성 연구자인데, 이 친구가 그러니까 소련을 해체한 후에 그 주변 국들과 러시아가 맺는 외교적인 그러한 어프로치를 분석해 갖고 이것을
그 메모리 디플로마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정의를 그대로 딴다면 지정학적인 목적으로 공동의 기억을 만들고 발전시켜 자신들의 집단적 정체성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네이션 단위로 이루어지면 다른 네이션에서 만들어진 이런 그 메모리와 충돌할 수밖에 없고, 단지 우리가 만약에 동아시아에서의 이런 메모리를 만들 수 있다면 그야말로 훨씬 더 이 아시아의 국가들이 더 이렇게 뭐랄까요, 좀 더 프렌들리한 그러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양면 칼날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 학기에 바르샤바에 있으면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도 폴란드 신문에 기사가 많이 나니까 그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추적을 했는데요. 예컨대 마리아 자호로바라는 그 러시아 외교부 대변이 뭐라 하냐면 컬렉티브 웨스트란 말을 씁니다. 콜렉티브니 자호드니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러시아를 나토를 미국과 영국과 폴란드와 뭐 프랑스, 그래서 내가 폴란드 사람도 야 너희 드디어 꿈에 그리던 웨스트가 됐구나 축하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컬렉티브 웨스트가 러시아를 침공하고 있고 러시아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게 러시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심정인 것 같아요. 외무부 대변인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그 톡쇼, TV에 톡쇼 이렇게 중계되는 걸 보면 보통 사람들이 나와갖고 우리가 만약에 서구에서 이 전쟁에 지면 서양 놈들이 우리를 인간 동물원으로 만들 거다. 그래서 인간 동물원의 구경거리를 만드니까 우리 이 전쟁에 지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대변인이 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의 보통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푸틴의 인기가 전쟁에서 저렇게 죽을 쓰고 있는데도 떨어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그다음에 타락한 서구, 가령 뭐 아까 LGBTQ 얘기 나왔지만 푸틴이 최근에 LGBTQ를 탄압하는 법령을 통과시켰거든요. 지난 9월에. 근데 그 통과시키면서 근거가 뭐냐면 서구의 타락한 서구 문화가 우리 러시아 애국자들을 그런 동성애나 이런 걸 끌어들여서 타락시키고 있다는 논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전형적인 예전에 19세기의 그 슬라보필의 논리와 또 옥시덴탈리즘과 또 러시아의 전통적인 민족주의, 이런 사실 이건 이 주어만 다르고 이 표현만 다를 뿐이지 아마 한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그러한 논리적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끌어가고 희생자 의식 민족주의라는 말로 정의를 내렸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쓰는 그 빅티머 내셔널리즘이라는 건 후속 세대들이 앞 세대가 겪은 희생자의 경험과 지위를 세습하고 그 세습된 희생자 의식을 통해 현재 자신들의 민족주의에 도덕적 정당성과 정치적 알리바이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아까 교과서에서 야 우리는 옛날에 식민주의 희생자였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는 아무리 민족주의를 얘기해도 상관없어. 일본하고 다르잖아. 근데 여기 뭐 송 선생님도 계시지만 솔직히 제가 오늘 이 오디언스가 제가 강연한 오디언스 중에 가장 이렇게 평균 연배가 높은 오디언스 중에 하나일 텐데, 혹시 식민지 때 학교 다녀보신 분 계신가요? 여기 죄송합니다. 한 분 계신데, 실은 뭐 저희 세대도 물론이고 저희 대부분은 식민지가 겪은 후에 태어난 세대들인데, 사실 물리적으로 우리는 식민주의 희생자가 될 기회가 없었거든요. 이미 우리가 태어났을 때 끝났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본 식민주의 희생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자기는 홀로코스트의 희생자라고 자기를 정의 내리니까 인티파다에 나는 팔레스타인 애들, 야 우리가 또다시 홀로코스트 희생자가 안 되려면 쟤들 우리 600만 죽었는데 뭐 고무총탄 어쩌다 몇 명 죽는 것 같고 왜 그래? 이런 식의 자기 정당화 같은 게 가능해지는 그런 것들이 지금은 동유럽, 동아시아 혹은 거의 뭐 심지어 미국도 자기네가 9.12 테러의 희생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강대국들도, 중국도 가끔씩 보면 서구의 희생자라고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논리들이 어떤 지구적으로 이것을 횡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일본의 경우도 사실은 이제 뭐 어떤 면에서 굉장히 자기 과거, 식민주의 과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훨씬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일본의 홀로코스트 무지엄이 4개가 있습니다. 일본 홀로코스트와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예컨대 쉽게 얘기하면 강제징용에 대한 그런 기념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말하자면 일본군 위안부에다가 딱 하나 와세다 옆에 하나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일체 없이 홀로코스트 무지엄이 4개나 일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양반은 막시밀리안 콜베라는 폴란드 신부인데 아우슈비츠에서 자기 동료 인메이트를 위해 갖고 자기를 희생시켜서 성이 요한 바오루
교황 때 성인으로 만든 사람인데 사실은 되게 반유대주의자거든요. 마위 지에닉이라는 이 사람이 전강기에 만든 그 저널이 폴란드 반유대주의의 완전히 아성인데 일본에서 막시밀리안 콜베를 그 엔도 슈사쿠나 이런 리버럴한 라이터들이 기적이라는 것도 막 교과서에 나오고 해서 이거 봐라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이거 기적이고 위해서 성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디도 일본의 그 리버럴이나 심지어는 그 이런 반유대주의나 인종주의에 대해서 결연하게 반대하는 그러한 그 집단들도 콜베의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래서 저도 일본에서 이 얘기를 했을 때 일본 친구들은 콜베가 반유대주의라는데 쇼크를 먹고 저는 이 친구들이 그거를 전혀 몰랐다는데 쇼크를 먹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실은 이게 그러니까 남의 전혀 관계없는 기억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기억들이 알게 모르게 자기 나라에서 어떤 것들을 카무플라지하는 그걸 저희가 스크린 메모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그 기능을 한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 안네 프랑크 컬트는 일본이 사실 안네 프랑크 일기가 제일 처음 베스트셀러가 된 나라고 지금 막 400만 부 이상이 팔렸고 지금 뭐 만화니 모든 판본이 나오는데 제가 이건 무슨 그 고베 앞에 있는 무슨 섬에 뭐 그 오사카 대학의 굉장히 부자 리서치 그룹이 불러서 한 일주일 엔도 다다오가 만든 그 럭셔리한 데서 한 일주일 있었는데 거기 로비에 안네 프랑크 판넬전을 한다고 이거 완전히 미스매치죠. 로케이션과 그 역사가 미스매치되는 이러한 식의 기억 문화가 일본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걸리는데 막 아주 스트레이트하게 일본의 자기중심적인 기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늘 이 홀로코스트를 일본이 끌어들이는 건 이거는 좀 계속 말씀드려요. 이거는 저기 그 키예프에 있는 체르노빌 박물관입니다. 근데 이런 식의 그 카타스트로피가 있는 박물관에 가면 꼭 히로시마의 피스 액티비스트들이 뭐 나무도 보내고 뭐 성금도 모아서 보내고 그래서 체르노빌의 그 피해 희생은 우리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 희생자들과 같은 급이고 항상 일본이 하나 들어가는 이것도 뭐 나름대로 일본식의 글로벌한 기억 외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동유럽에서 동아시아를 모르는 사람들은 일본의 식민주의적 잔혹사에 대한 건 모르지만 일본이 원폭의 희생자로 너무나 고통을 받았다는 건 다 알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뭔가 이렇게 거꾸로 선 그런 기억들이 이쪽에는 전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63년도에 이거 중처럼 스님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일본의 그 사토 교츠라는 그 일본의 그 이 평화 운동을 하는 불교 승려인데 이 친구들이 4명의 그 일본의 히로시마 피스 액티비스트들이 아우슈비츠 평화 행진을 8개월 동안 기획해서 63년 1월 27일 날 아우슈비츠 해방 기념일 날 참석한 사진입니다. 폴란드 저널리스트의 찍은 사진. 제가 바르샤바의 그 일본 폴란드 근대미술관에서 찾은 것들인데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제 뭐냐면 63년이면 미국 전체에 홀로코스트 강의가 몇 개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지금은 뭐 미국의 조그마한 커뮤니티 컬리지를 가도 홀로코스트 강의가 한 10개 이상 있을 텐데 63년 같으면 미국 전체 홀로코스트 강의가 딱 하나 있을 때입니다. 브랜다이스 대학에 딱 하나 있을 때인데 이때 이 일본의 피스 액티비스트들이 히로시마 평화행동 그 활동가들이 히로시마 아우슈비츠 평화행진을 기획했다는 건 일본 사람들이 여튼 굉장히 빨랐다는 걸 얘기할 수 있고 또 동시에 일본의 기억 문화에서는 일본의 그 우익들은 일본의 내셔널리스트들은 일본인과 유대인이 백인 인종주의의 가장 큰 희생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홀로코스트의 희생자가 됐고 일본은 원자폭탄의 희생자가 됐는데 뭐 숫자는 홀로코스트 희생자가 더 많지만 우리 원폭은 후유증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본이 더 큰 희생자일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까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일본이 원폭에 희생됐다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만 그 원폭을 기억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자기 변호적이고 이 원폭의 기억이 일본이 아시아에 했던 다른 모든 잔악행위를 지워버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갈 때 동아시아나 이쪽을 쭉 거쳐서 가는데 제 첫 번째 기착지가 싱가포르거든요. 근데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의 그 액티비스트들이 이 사람을 어떤 발굴 현장에 초청을 했는데 거기가 뭐냐면 일본군에 의해서 학살당한 싱가포르 사람들의 유해를 발굴하니까
이 친구들이 쇼크를 먹습니다. 자기는 순전히 희생자라고만 생각했는데 우리 일본군이 싱가포르에서 민간인을 죽였단 말이야.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기록들이 이 사람들이 이 여행하는 그 과정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뭐냐면 월남의 베트남의 마일라이 학살 기념일 때 2008년이 40주년이거든요. 가장 많은 해외 여러 나라에서 대표단이 왔는데 가장 많은 대표단을 파견한 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그 반핵 평화 활동가 80명 이상이 와서 지금 이게 마일라이 마을회관에서 거기 희생자들과 이야기를 서로 고통의 경험을 나누는 그런 과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히로시마 원폭기념공원 안에 있는 제일 조선인 희생자 기념인데 요번에 기시다 총리랑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 같이 참배하기로 했다는데 사실은 이 비가 원래는 히로시마 평화공원 밖에 있었습니다. 히로시마 시청하고 이쪽 당국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여하튼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건 놀 자리가 없다부터 시작해갖고 좀 더 검토해 봐야 된다 해서 이게 70년대 초에 이쪽으로 옮겨졌는데 저는 제가 민단 쪽 사람 같으면 절대 안 옮기고 밖에다 계속 놔둬서 왜 일본이 60년대 원폭의 희생자의 기억을 어떻게 자이니치 한국인 자이니치라든가 대만 사람이라든가 다른 전쟁 포로와 같은 일본인이 아닌 희생자들을 끊임없이 기억 속에서 배제시켰는가를 밖에 계속 있었다면 굉장히 좋은 거였는데 안으로 옮겨버리는 바람에 그거는 우리가 자료로 봐야지만 알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그래도 저는 이 비를 기시다 총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같이 참배했던 의미가 있지만 하나 더 욕심을 부린다면 사실은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가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인들의 희생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북핵 문제 같은 것들도 이게 아시아가 45년에 이미 이렇게 핵폭탄에 가장 먼저 큰 피해자가 됐는데 하면서 이 아시아에서 어떻게 핵이 없는 그런 걸 만들어 나가느냐라는 식의 좀 더 보편적인 평화와 반핵 평화의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잠깐 했습니다. 이거는 카우나스, 리투아니아의 카우나스에 있는 옛날 일본 영사관 자리입니다. 카우나스는 그때 1차 대전 이후에 폴란드군이 빌리우스를 점령하는 바람에 리투아니아 수도가 빌리우스에서 카우나스로 이동해서 카우나스에 있었습니다. 근데 카우나스는 2차 대전 때에 소련군이 1941년도에 카우나스 점령하는데 39년부터 41년까지 카우나스는 이 발티크의 카사블랑카라고 불리는 데입니다. 그래서 5만 피난민들과 온갖 스파이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스기하라 치우네라고 왜 생명의 비자를 발급해서 6천 명의 유대인을 구했다라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근데 사실 스기하라 치우네는 일본 외교부에서 가장 러시아를 잘했고 러시아 애인도 있었고 일단 하얼빈 쪽에서 활동하다가 39년에 나치가 이쪽을 침공하니까 러시아를 제일 잘하니까 카우나스로 보냈고 여기서 대독 스파이 네트워크를 운영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현지 채용 중에 폴란드인은 폴란드 정보부 소속입니다. 폴란드 레지스탕스 정보부 소속 장교도 고용했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 지금 관장부하고 연구실장인데 이거는 야드바셴 소장이고요. 카우나스 컨서트홀에서 야드바셴 소장,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 기념 소장, 그다음에 리투아니아 주재 이스라엘 대사, 리투아니아 주재 일본 대사가 모여서 스기하라에게 헌정한 심포니 곡을 세계 월드 프리미어 공연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게 일본하고 리투아니아 수교 100주년을 기념해서 사실은 이 돈도 이스라엘 야드바셴에서 돈을 내 갖고 이 콘서트도 기획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훨씬 복잡한데 여기서 이 일본인들 방명록의 90%는 일본 학생들이 쓴 건데 그거 보면 일본인인 게 너무 자랑스러워. 우리 스기하라 같이 유대인을 구한 사람이 있어서 나는 일본인인 게 너무 자랑스러워 하는 식으로 오히려 유대인을 구한 스기하라라는 그런 신화가 일본의 또 내셔널 젊은 아이들에게 내셔널 아이덴티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또 폴란드에도 요새 이게 뭐냐면 레스큐어 스턴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요. 유대인을 구한 폴란드인을 막 지금의 피스라는 내셔널리스트 정권이 그걸 계속해서 만들어내거든요. 울마. 그럼 뭐냐면 우리 폴란드인이 나치와 협력해서 유대인을 죽인 사람은 얼마 안 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목숨을
걸고 유대인을 구했는데라는 식의 이러한 기억을 특정한 방향의 기억을 인커리지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일본군 위안부의 기념과 중에서 한국의 내셔널리스트가 움직이는 기억이 아니라 예컨대 이거는 쿠퍼버그 홀로코스트 센터 뉴욕시티에 있는 여기서 홀로코스트 생존자들과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같이 만나는 것. 이거는 그 글렌데일이라는 LA 옆에 작은 소 타운인데요. 여기서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도 만들고 여기서 만드는 시립 갤러리에서 계속해서 일본군 위안부 그 전시도 하고 있는데 왜 글렌데일인가 봤더니 글렌데일이 미국에서 가장 큰 아르메니안 아메리칸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본 정부나 이쪽에서 그 소녀상을 만들거나 이런 걸 반대하는 로비가 굉장히 컸는데 여기에 있는 그 아르메니아계 미국인들이 우리 할아버지도 아르메니아 제노사이드의 희생자였어. 이런 얘기를 그 오프닝 할 때 그 어드레스에서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거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중국계 미국인 여성 페미니스트 활동가들이 만든 동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김학순 할머니가 등신대 실물 크기의 김학순 할머니가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 소녀, 그다음에 한국인, 그다음에 필리핀 소녀가 서로 손을 잡고 있는. 그래서 이거는 어떤 한 일본이라는 네이션이 한국이라는 네이션을 억압한 방식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혹은 군국주의라는 그러한 체제 속에서 어떻게 남성이 말하자면 여성을 그야말로 한 국경에 거치는 게 아니라 전 동아시아의 혹은 일본의 점령 지역의 여성들의 인권을 어떻게 유린했는가를 보여주는 고발하는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송 선생님 ICC 계실 때도 아마 성범죄에 대한 것들도 다루셨기 때문에 훨씬 잘 아시겠지만 이 실은 제가 볼 때 제 일본어판 번역자가 사와다라고 마이니치 신문 논설위원인데 이 친구가 한국 특파원을 할 때 윤미향 씨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미향 씨 인터뷰를 했더니 윤미향 자기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왜 컴포트 위민 이슈가 글로벌한 이슈가 됐는지 어리둥절하다라는 식의 얘기를 윤미향 씨가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어리둥절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한국 컴포트 위민의 문제가 글로벌한 이슈가 됐는데 가장 큰 거는 저는 스레브레니차에서 유고 내전 때 거기서 세르비아 내셔널리스트들이 이슬람 여성들에 대한 조직적인 성폭력과 성범죄가 이거는 책으로 들은 게 아니라 위성을 통해 갖고 실시간으로 각 유럽의 각 가정에 그 영상들이 배달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분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이전까지 컴포트 위민은 우리 캐롤 글룩이랑 지금 콜롬비아 대학의 일본사 하는 연구자인데 저희랑 같이 기억의 연대라는 책을 같이 쓰고 했는데 캐롤 글룩이 때 컴포트 위민에 대한 글을 썼는데 뭐냐면 홀로코스트가 제노사이드를 이해하는 국제적인 예가 됐다면 이제 컴포트 위민은 여성에 대한 전쟁 시기 여성에 대한 범죄에 관련된 새로운 국제법을 만드는 하나의 터치스톤이 됐다는 얘기를 했고 실제로 이제 그 전까지는 캐롤의 표현을 그대로 보면 그 전까지 컴포트 위민은 여성의 수치였는데 이제는 이건 남성의 범죄가 됐고 남성의 범죄에 더 나아가서는 이거는 반인륜적 범죄로 이제는 국제사회가 규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재밌는 건 그 글렌데일의 경우에는 이 라프 심포라고 해서 일본계 미국인들이 그 컴포트 위민 액티비즘을 서포트합니다. 왜냐하면 이 라프 심포 사람들은 그 NCRR이라고 해서 이 민권과 배상을 위한 일본 2세 모임인데 뭐냐면 루즈벨트의 행정명령으로 일본계 미국인들이 집을 떠나갖고 그 강제 구금됐었잖아요. 인턴먼트 됐던 사람들의 배상을 위해서 활동했던 이 그룹인데 이 그룹들은 일본계 미국인이면서 이 컴포트 위민의 이 문제를 굉장히 연대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본계라고 해서 전부 컴포트 위민의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국경을 넘는 그런 내셔널 바운더리를 넘는 연대의 가능성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걸 잘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최악의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독일 친구가 이메일이 왔어요. 야, 한국 사람들 되게 이상하다. 뭐가 했더니 야, 비젠트라고 독일 사람들도 듣도 보도 못한 그 조그만 인구 2,000명의 조그만 마을에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왜 이상하다? 왜 그걸 했냐? 그래서 저도 나도
비젠트가 어딘데 나도 몰라. 한 번도 가본 적 없어. 인구 2,000명 사는 데래. 그리고 세운 데도 네팔 히말라야 공원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독일 신문들하고 한국 신문들을 이제 막 탁진제 찾아봤더니 뭐가 있냐면 프라이부르크 시가 수원시하고 자매 결혼을 맺고 있는데 원래 수원시에서 프라이부르크에 이걸 세우려고 했는데 프라이부르크 시의회 의원들이 야 그게 우리 역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래서 시의회에서 부결이 돼갖고 드리프트 됐는데 이 친구들이 비젠트라는데 어떤 일로 닿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작은 마을에 이걸 세웠다는 거예요. 희한하다. 근데 보니까 당시 염이라는 성을 가진 수원시장이 로컬 일렉션을 앞두고 자신의 어떤 그 뭐랄까 어치브먼트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걸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염이라는 사람이 이걸 세우고 이 사람은 정대협에서 주는 특별상을 받습니다. 여성 인권을 생각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상을 받고 그래서 뭐 수원 평화비 동일 평화인데 수원 시민신문에서 그걸 발견했는데 나중에 저는 몰랐는데 왜 수원시일까? 라고 생각 나중에 보니까 윤미향 씨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윤미향 씨 남편이 수원 시민신문의 주간인가 편집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들이 관계됐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그냥 사실이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경기도 의회는 독도의 평화소녀상을 세우자. 이게 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말로 형언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게 실은 한국 사회에서 그야말로 이렇게 보편적인 여성 인권의 문제로 글로벌 이슈가 된 것들을 어떻게 싸구려 정치가 이것을 소환해 갖고 자기 거로 만드냐라는 최악의 경우도. 아니 보십시오. 이게 만약에 이거를 그 예컨대 다른 사람들이 세웠으면 일본 정원 옆에 어떻게 소녀상을 세우냐. 이거 토착 왜구라고 당장 비난받을 수 있는 일인데 이 소녀상 옆에 일본 정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팔 히말라야 파크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한편에서 이제 요번에 그 징용공 문제들이 터져 있는데 정작 한국 법원이 베트남에서의 그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것들을 배상하라는 게 나왔는데 한국 정부가 오히려 그것을 다시 그 2심으로 항소를 해갖고 이 소송이 들어가는. 그러나 가령 예컨대 굉장히